네, 이제 원명청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릴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앞에 했던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산수화의 흐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문인화가이냐 직업화가이냐라는 흐름으로 크게 진행이 됐었어요. 직업화가에 있었던 사람들 수당에서는 여미본이나 이사원, 이소도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사원, 이소도, 그 다음에 주방장원, 여미본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몰골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방법을 사용했었다? 구륙진체법을 사용했었다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업화가들을 구분할 땐 구륙과 진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북종하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찍어 놓은 거는 직업화가, 그리고 초록색으로 찍어 놓은 점은 문인화가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모이는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모이는 지점이 누구였냐? 직업화가였지만 도석인물화를 그렸던 오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다. 직업화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문인화가로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이상적 사실주의를 나타냈던 이곽파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각희가 제일 중요했었죠.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나의 주관을 같이 표현은 하되 재해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있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 그게 이곽파의 이상적 사실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당이부터 수당부터 송나라까지가 중국 미술의 르네상스로 불리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귀족적, 향락적이었다면 북송 같은 경우에는 좀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사대부의 취향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 이게 어떻게 된다? 원나라에 가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몽골 제일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된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뭘 제거해버렸다? 한림도화원이라는 걸 없애버렸다. 미술사적으로는. 그래서 미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회화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원나라의 성향은 어떻게 변하냐? 사의적, 복고적 취향을 추구하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이고 복고적인 취향이 몽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한족. 한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한족들은 유민화가 때부터 약간 복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구였죠? 공개, 뭐를 공개한다? 뼈를 공개한다. 말의 뼈를 공개해서 권력에 약해진 걸 의미하는 거고, 정사초, 난초, 뭐가 없죠? 뿌리가 없죠 라고 이렇게 외웠었죠. 그렇게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전선이 등장하는데, 전선은 확실하게 복고적인 취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주제 자체가 은일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렸던 산수화의 방식은 남송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본인이 추구한 건 그 이전의 수당이다라고 주장했었죠. 색깔은 초록색을 썼다? 청록산수였었죠. 나아가서 복고주의를 추구를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림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누구의 기운? 선비의 기운. 이거를 세 글자로 사기론이라고 하죠. 사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유민화가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항문화, 개성적 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징의 공통점은 뭐다? 원나라에서 관직 진출했다 안 했다? 진출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관직을 진출하지 않았던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런 전선의 제자가 누구였죠? 조맹부였습니다. 조맹부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도 잘해, 외국어도 할 수 있어, 용모도 빼어나, 심지어 송나라 한족이야. 한족한테도 인기 많고,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오고 싶겠네. 어떻게? 살짝 밟아주는 거죠. 어떻게? 너 주변 사람 죽는 거 다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협박을 막 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마가 되었다. 그래서 조씨라는 거에 일단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송 왕족이었죠. 송나라 때 왕족이었고, 이때 송나라 왕족으로서 뭐가 되었다? 부마가 되었습니다. 부마. 그래서 조맹부마 이렇게 외우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조망부는 그래서 어떤 영향들을 받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지만 일단 복고적 태도를 지녔는데 언제로 돌아가자고 강조를 했었죠? 북송이나 당 이전을 추구했었죠. 그래서 회화에서는 북송이나 당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서예에서는 그 이전에 누구의 글씨체, 왕이지의 글씨체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얘는 조백구와 조백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청록산수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송을 어떻게 배격하길 바랬고, 나는 뭘 추구했다? 나의 청록산수도 따지면 당나라다. 일단 우리가 흐름상으로는 청록산수니까 이렇게 그어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적어줘야 될 건 남송 원체화풍 누구였죠? 마하파. 배격 했었습니다. 따라서 추구했던 거는 북송 당 이전이기 때문에 뭘 강조했었냐? 전선이 사기론이라면 조맹부 같은 경우에는 고의론을 주장을 했었죠. 옛것이 중요하다. 옛것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조맹부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평원산수 특징을 지니고, 모티브를 삼았던 건 동거파, 그리고 준법 같은 경우에는 하엽준을 주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글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등장을 했었다? 송설체라는 키워드도 같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아가 글과 그림의 방법과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무엇을 주장하죠? 서화, 용필, 동원론을 주장하게 되죠. 자, 이 시기 조맹부와 친하게 지냈으면서 위구르족 출신이 누구였다? 고극공이었죠. 고극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산수에다가 뭘 결합시켰다? 청록산수 플러스 미법 산수였습니다. 그래서 미점준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복고적인 성향은 고극공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조맹부랑 비슷하게 누구를 복고했었냐? 동거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동고파의 구도와 준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앞전 시기에 있었던 청록산수와 밑법산수의 명맥이 고극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나라의 1기랑 2기는 충분히 구별이 되죠. 그래서 뭐 처음엔 유민화가가 등장을 했는데, 유민화가 같은 경우에도 문인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문인화가로 분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맹부 같은 경우에도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문인화가로 봐야 돼요. 근데 모든 미술의 중심지에 조맹부로 향해서 가고 있고, 조맹부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흐름 특강을 한번 싹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귀결되냐? 조맹부로 귀결돼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극공 같은 경우에도
문인화가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된다? 조명부의 제자였던 원말 4대가로 이어지게 된다. 근데 동거파에서 원말 4대가로 갔지만 사실 이 동거파의 특징은 뭐? 원나라 전체. 그래서 적어주게 되면 초록색으로 저는 적을 건데요. 원과 명 전반적으로 구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원과 명의 전반적인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한번 볼까요? 위로 가면 조명부로 화살표가 간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냐? 유민화가 전선의 후예였기 때문에 조명부로 가요. 청록산수, 조백구, 조백수, 그 이전에 당나라의 이사온, 이소도도 조명부에게로 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명부는 당과 북송이라 그랬잖아요. 조명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흐름이 더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흐름 같은 경우엔 분명히 복고적인 태도에서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랑 누가 또 등장을 했죠? 북송이라 그랬으니까 특히 쌍송평원도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었죠? 나무? 해조묘법. 이거 누구의 것이에요? 곽희, 이곽파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곽파의 영향도 사실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송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오도자의 묘법을 발전시켜서 백묘로 그림을 그렸던 문인화가 이씨였어요. 앞장에 가시면 보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이공린이었어요. 그리고 이공린은 모작을 바탕으로 백묘, 복고적 취향 지니고 있다고 했었죠. 요런 취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공린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조맹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공린의 이런 특징이 조맹부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럼 이 흐름에 이곽파 말고 또 누구 하나 연결시켜줄 수 있다? 이공린. 그래서 조맹부는 정말 이전에 있었던 정말 많은 작가들이나 화풍을 연마를 많이 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말의 4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말 4대가는 복고의 기준이 굉장히 확실하죠. 복고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조맹부에게 배워서 동거파를 따른다였기 때문에 원말 4대가의 복고의 기준이기도 했어요. 동거파는. 이 4명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황공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 그림의 스타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4가지 단어. 평담, 천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담, 천진. 특성은 평담, 천진이고요. 뭔가 각각에 대비된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곳과 성긴 곳, 그리고 묵청과 여백. 그래서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황토색이나 묵챙이나 이런 걸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걸 무슨 화법이라 부른다? 천강화법. 천강화법에서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 게 뭐였다 그랬었죠? 대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거를 설명했던 책의 이름이 뭐다? 사산수결. 단답형 대비를 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오진과 예찬이 있는데 오진은 산속에서 혼자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찬은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은 뭐로 유명했다? 묵죽화. 그리고 뭐가 많은 묵? 물이 많은 묵. 먹이죠. 이걸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스승이었던 조맹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화영필 동원론과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의문 동필의. 글과 붓의 의미가 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물이 많은 먹이 아닌 거의 물이 없는 걸 주장했던 게 누구예요? 예찬이었죠. 예찬은 단묵과 갈피를 주장했어요. 단묵과 갈피를 바탕으로 주로 사용했던 준법이 뭐라고요? 절대준입니다. 그리고 동거파의 영향을 받아서 원말 4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많이 사용했던 구대가 있었죠. 강을 중간에 끼고 양쪽에 해변이나 아니면은 산을 뒀던, 배치시켰던
일하양안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또 빨간색으로 중요한 거 뭐였죠? 사기론과 비슷한데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서 기운을 나타낸다. 일기를 바탕으로 붓을 어떻게 단목과 갈피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려내라. 일필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필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이 일필휘지라고 되어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왕몽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외손자? 조맹부의 외손자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준법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발전시켰었는데 어떤 준법을 많이 썼냐? 제일 많이 쓴 건 성긴거, 우모준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또 해색준도 많이 썼고요. 중간중간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호초점도 주로 사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왕몽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난다? 빽빽한 포치가 특징이다. 이 왕몽의 특징은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된다? 위로 쭉 올라갔더니 빽빽한 포치가 명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예찬도 점점점으로 있어서 가보니까 예찬은 뭐의 기원이 된다고 했었냐면 황산파의 기원이 된다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예찬은 초록색으로 그냥 황산파의 기원으로 불림, 이렇게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원나라 끝났습니다. 명나라 가야겠죠.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해라? 초기, 중기, 말기로 봐야 된다 그랬죠. 초기에 등장했던 건 누구다? 절파였어요. 절파적인 대표적인 사람 대진이었어요. 중기에 절파, 대진과 절충파랑 오파의 심주 문직명 잘 지냈어요. 서로 사이 좋았어요. 근데 오파 후기로 가게 되니까 이 송광파란 애들이 등장하면서 저거 절파 저거 너무한 것들, 저것들 너무 장식적이야 라고 하면서 절파를 뭐라고 까기 시작했다? 미친놈들, 광태다, 광태사학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스스로 가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만 간다. 야, 너네 손절 쳐야 돼, 나쁜 것들아 라고 하면서 원래 원유를 유지하자, 방작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그게 바로 동기창의 송강파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분류 잡기만 하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절파를 먼저 볼까요? 자, 등장 시기를 위쪽에다 하나씩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적으면 전기, 명전기, 초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절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출신이다? 절강성, 지금의 저장성과 같은 출신인 거죠. 계속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파의 특징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몇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구도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 마하파에서 구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징은 뭘까요? 변각 구도가 먼저 나와야겠죠. 변각 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초록색으로, 검정색으로 필기할 건데요. 변각 구도인데 원래 마하파는 중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변각 구도의 중경을 삽입하게 됐죠. 그래서 중경 삽입, 그래서 무질서해진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뭐에 대비? 흑백, 먹의 대비를 잘 보여줬어요. 강한 흑백 대비는 다른 말로 여백은 아예 칠했다 안 칠했다? 안 칠했다이기 때문에 과감한 여백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필목도 굉장히 거칠었었겠죠.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던 게 누구였다?
절파였다. 근데 여기 대진이 있다가 광태사학으로 가게 되는데 광태사학은 그래서 절파를 어떻게 부르는 비판적인 용어였으며 광태사학은 다소 과격 그리고 장식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대진의 작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작품의 제목은 춘유만귀도를 떠올려야 되고 무질서하다 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위랑 장로 같은 경우에는 오위는 제가 조금 복잡하고 거친 필선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5위의 강태사학으로 정리되어 있던 보면은 막 점이 엄청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장로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매달린 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점이 앞으로 훅 다가오게 돼서 광태사학이 왜 과격하고 장식적이냐면 근경으로 다가옴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절파의 절충파, 주신당인 구형이라고 있는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절충파의 이름이 주당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3, 4, 5월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파는 어디 성 출신이죠? 성은 아니고 그냥 오현이라고 적으면 돼요. 오현이고요. 근처에 있는 지역의 명칭은 수저우예요. 수저우. 수저우가 어디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 오현 수저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저우. 절강성 바로 위쪽에 상하이 바로 옆에 수저우라고 하고요. 등장 시기는 언제다? 애초에 얘네들은 등장이 중기에 등장을 했고 말기에 등장한 게 누구다? 후기. 송강파가 후기 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오파의 특징은 절파의 전 반대라고 얘기했었죠. 필법이 어떻다? 맑고 단아하다. 맑고 단아한 필법과 함께 색조도 깔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정신성, 다른 말로 뭐죠? 사의성을 중시했습니다. 선묘도 그럼 어떨까요? 단아하게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선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모작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방작, 태도가 어떻다? 복고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고매한 인격을 웅장한 산으로 표현하겠다라고 그렸던 심주의 작품 여산고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산고도. 그리고 문직명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품다도가 있었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 같은 것들을 나중에 3, 4, 5월에 가게 되면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게 어떤 일화고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오파에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송강파가 뭐라고 반발을 하죠? 기존에 있던 애들은 뭐라고 반발한다? 기존에 남아있던 오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장식적 그리고 생략한다면서 오파를 비판하게 되고 송강파 같은 경우에는
선 중심에 아이고, 선 중심으로 원류를 지키자. 이게 송강파의 방식이었죠. 송강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화정파라고도 부른다. 화정파. 그렇게 나타난 게 동기창인데, 동기창은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기창의 이러한 구분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남 편북론. 그래서 남쪽에 있던 문인 화가들의 그림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북쪽에 있는 직업 화가들의 그림을 북종화라고 불러서 폄하하는 게 상남 편북론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다?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동기창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필론이라는 게 또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화파들을 또 구분을 해봐야겠죠. 오파, 당연히 문인 화가입니다. 송강파도 당연히 뭘까요? 문인 화가입니다. 절충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절충이기 때문에 직업화가와 문인화가의 중심인데, 얘네들은 좀 아리송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회색 지대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을 직접 팔기도 하지만 돈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대진한테 찾아가서 돈 좀 빌려줘 라고 하기도 하고, 대진이 안 빌려주니까 심주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 약간 이런 애들, 그지 같은 그런 느낌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절파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직업화가였죠.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직업화가. 나아가서 광태사학도 직업화가로 불리는 와중에 명나라부터는 각 지역의 화파들이 형성되는 배경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특히 서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냐? 좀 적어주세요. 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 서위 같은 경우에는 이 서위가 활동했던 사람들의 화풍을 굳이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적자면 청등세가라는 사람들이 그 그룹은 아니에요.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묶어다가 한 명으로 설명을 했을 때 청등세가 중에 하나가 서위다, 약간 이런 걸로 구분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등세가를 기억해 주시고요. 서위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곽희의 영향을 받았다.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해야자. 근데 여기에 전통을 기조로 해서, 전통을 기조로 하되 무엇을 발휘해라? 독창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화론을 설파했죠. 그래서 어디에? 자연 경물을 그릴 때 자연 경물에 뭐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서위의 특징이 청나라 때 누구에게? 혁신화풍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 와중에 또 영남화파가 명나라 때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남화파 중심 지역이 어디라고요? 광저우라 그랬죠. 영남화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광주랑 똑같다고 되어 있는 광저우. 이 영남화파 중에서 직업화가로서, 문인화가였지만 직업화가가 된 사람이 누구다? 임량. 임량은 특히 무엇을 잘 그렸다? 수묵사의화조화. 수묵사의 화조화를 그렸고, 변문진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채색 화조화를 많이 그렸었죠. 그래서 임량과 변문진, 여기 이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자면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수묵이냐 아니면 채색이냐로 구분해야 되는 거고, 공통점은 명나라 전반적으로 누구의 영향? 왕몽의 영향을 받아서 빽빽한 포치가 나타나서 거의 나무가 쓰러질 것처럼 많은 뭘 그렸다? 새들을 올려놨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변문진과 여기 임량의 그림 화풍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이렇게 되면 명나라도 끝나게 됩니다.
그럼 명나라의 흐름도 크게 봤을 땐 절파랑 오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봐야 되는 거고, 후기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파에서 송강파로 갔던 이 흐름들은 당연히 문해화파였기 때문에 뭘 추구한다? 복고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해화풍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청나라로 갔는데 청나라 누가 점령을 했다? 여진족. 근데 얘네들은 뭐 원나라 때 보고 배운 거 밟으면 찍하고 문다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한족의 등용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Love is open the door를 했다. 그래서 한족이 등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인 화가가 뭐가 돼버렸다? 아이러니하게 화원화가, 직업화가가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사왕오운이 있는 거고요. 오력과 운수평 중에서도 오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죠. 특징이 좀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왕오운 위쪽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정통화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화원이 화가로 불린다. 그러니까 북종화, 남종화는 송강파 이전, 명대 이전까지는 막 논의가 되게 활발해요. 근데 청나라부터는 이걸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지금 화살표에 청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게 송강파, 오파 계열 하나고요. 위쪽에 서위 있죠. 서위 계열 하나인데 서위도 원래 뭐라 그랬어요? 체크를 해보면 문인화가예요. 그럼 서위의 영향을 받았던 황산파, 혁신화파, 얘들은 문인 아니에요? 얘들도 따지면 문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석도랑 석계 출신 뭐라 그랬어요? 왕족, 주시라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석으로, 석도, 석계, 불가, 출가했다는 의미거든요. 도석인물화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문인 화풍의 그림을 다 지니고 있어서 청나라부터는 북종화, 남종화 구분하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청나라 전반적으로 흐름이 뭐가 된다? 문인화인데 복고 경향으로 가느냐, 복고, 서왕오운, 누동화파, 우산화파 이렇게 복고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의 화풍으로 가느냐인데 복고적인 화풍은 어떻게 된다? 적당히 가다가 사그라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혁신화풍으로 청대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왕오운은 그럼 특징이 뭐겠어요? 복고, 복고, 복고. 복고만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적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력과 운수평한테 누가 나중에 거렴이랑 거소라는 사람이 그림을 배웁니다. 이게 영남화파, 청대 영남화파에 일단 영향을 하나 미친다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사왕오운의 대척점에 있었던 게 누구다? 혁신화파, 황산파가 되는데 얘네들은 다른 것보다도 서위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개성적인 표현을 굉장히 강조했겠죠. 그래서 일종의 뭐다? 유민화가이지만 개성적인 표현 특징을 지니고 있고 주요한 목적은 산수를 통해 내면적 표현, 즉 주관,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는 걸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적을 거 많습니다. 매청, 홍인, 속도 이렇게 세 명을 묶으면 뭐다? 황산파. 홍인, 속도, 팔대산인, 석계 이렇게 네 명을 묶으면 사승화가 혁신화파로 묶이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매청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적는 건 같이 정리해서 볼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매청은 다른 사람보다도 세밀한 묘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하파 구도에 황산을 배치해서 시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작가였다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홍인 같은 경우에는 산수에 자신의
철학을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구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석도 같은 경우에는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일획론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 일획론 같은 경우에는 일획론을 위해서 5가지 5법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3개는 외웠어요. 어떻게 해라? 법과 생활, 그래서 법과 관찰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누구의 법을 사용해라? 아용, 아법, 나의 법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아용, 아법, 법과 생활. 법과 변화. 법이라는 건 뭐다? 전통이고요. 변화라는 건 독창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5법을 나중에 가면 다 외워야 돼요. 5법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 일획론은 단답으로도 나왔고요. 그 서술형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대산인 같은 경우에는 탈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탈속을 나타내냐? 의인화된 아니면 상징화된 동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직접적으로 바라봤던 석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고독함, 그래서 은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표현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화파에 이렇게 매청부터 석계까지 5명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청나라 언제? 초기에 등장했던 유민 화가들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청나라 중기에 누가 등장한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주 지역의 8명, 8괴가 등장하는데 이거 안 지웠네? 이거 위에 오창식 이거 지워야 됩니다. 오창석 이거 오타난 거예요. 김농, 나빙, 정선만 우리가 일단 보면 된다고 했는데 흰색으로 좀 지울게요. 자, 양주 8개에 당연히 양저우, 파란색. 양저우에서 양주가 양저우라고 얘기를 했고, 양주 8개는 똑같이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자유로운 해석을 강조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주된 관심은 자연, 현실, 인간을 유기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건데 각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김농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었다? 평면적인 화풍을 조금 만들어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백로가 그냥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얗게만 배어났다고 했던 거. 그게 평면적이고 그리고 8분체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8분체. 저거만 주세요. 키워드 나중에 복습할 때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빈 같은 경우에는 초현실적 풍경. 이것도 심화가게 되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과 결합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섭은 대나무와 글을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양주 8개의 흐름을 타고 가서 청나라 언제 말기 때 해상화파가 등장하게 되죠. 해상화파는 어디에서 개항을 했다? 해상 뒤집으면
상해, 상하이입니다. 굉장히 오래 갔고 그래서 화파를 1과 2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개항에 따른 시장 성공이라고 적어볼 수 있고 대중적인 인기가 많이 상승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른 것보다도 기억해야 될 사람, 이문과 이미는 나중에 가면 한 번 더 보겠지만 이문과 이미 포함해가지고 설명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사임이라고 있었죠. 사임. 그리고 이문과 이미의 관계는요, 조카예요. 이문의 조카가 임이입니다. 삼촌이 한 거죠. 그래서 조지경과 오창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학자였다? 금석 학자, 고증학을 많이 했었고 이걸 바탕으로 인장, 전각, 그 다음에 재발 등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지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구성에 플러스로 서체 요소를 결합했었죠. 그래서 글자랑 화훼화랑 같이 배치되어 있는 그림이 누구의 것? 조지겸이었어요. 근데 오창석의 그림은 조금 더 장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체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보고 왔던 고동기를 같이 그렸던 거 뭐죠? 기명절지. 그래서 오창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색과 채색을 같이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기명절지를 주로 표현해냈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전통 주제를 화훼화라는 전통 주제를 어떻게 나타낸 거다? 새롭게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명절지는 어디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명절지화가 등장하는 데 큰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명절지화로 유명했던 조선 말기의 화가 혹시나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승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업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중국 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는 전부 다 뭐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오창석에 추가적으로 더 적을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또 연구를 했냐면 오창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서 필법을 강조했고 석고문 추구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문과 이미는 다른 것보다도 인물화를 주로 잘 그렸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인문의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인물,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들을 되게 역사성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사성을 부여하는 작가였고요. 임이라는 사람은 일상의 인물, 정물을 몰골 방식으로 화려하게 채색했습니다. 몰골의 방식으로 화려하게 채색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물화를 그렸던 게 이몽의 그림은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요. 이미의 그림은 몰골 방식인데 전통적인 방식이라 화려했어요.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서양인들이. 그래서 이몽은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 이미는 서양인들이 훨씬 더 좋아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편하네요. 이렇게 기대니까. 다 쓰셨죠? 해상화파 2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적고 넘어갑시다. 해상화파 2는 전통 미술의 독창적 혁신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럼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전통미술의 독창적 혁신, 해상화파가 이런 걸 받았고, 해상화파 1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의 유입이 슬슬 받았잖아요. 그럼 아래쪽 내려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서양화법의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기 때 서양화법으로 아예 직업화가를 삼았던 사람, 외국인 카스텔리오네, 다른 말로 양세형이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양화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남화파도 그걸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광주 지방에서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고건부 고기봉 형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고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서양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고, 고기봉은 형과 다르게 어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남하를 배웁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된 게요. 원래 문화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개항의 순서가 일본이 먼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 일본의 문물이 선진적이다라는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현대 미술이 시작되게 되면 유학을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고기구봉은 일본으로 갔어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우선 형제입니다. 고건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오는 대상 경물에다가 중국 한족의 민족적 상징을 부여하고요. 고기봉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인 화풍, 전통 문인 화풍은 유지하고 화조화도 많이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서양 화법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일본 남화풍, 남화풍이 뭔지 우리 조금 이따 보게 될 거니까 작성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과 서양을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자라는 태도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서절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끝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래도 이걸 보시면 원명청, 그래서 중국 미술의 흐름까지는 한 번에 싹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 복습하실 때 적어도 이 흐름을 백지쓰기를 한 번은 해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중국 미술을 기반으로 한국 미술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은 중국 미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꼭 백지쓰기 한번 해보고 오세요. 여기에서 제가 빠뜨린 거 딱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상남 편복론 얘기하면서 송강파가 절파는 급을 떨어뜨리고 오파는 높였어요. 근데 절파를 높였던 사람은 없을까요? 그게 누구였죠? 절파에는 누가 있었다? 여기에다가 이계선이 있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계선이 했던 게 6가지의 필법을 강조했던 육요가 있는데 이게 형호의 육요랑 명칭이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신필, 노필, 청필, 경필 이렇게 6가지 있는 거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국 미술사 흐름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 점검 꼭 하시고 백지 쓰기 한번 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